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좀 잊혀져가는 건축가였어요. 약간 뒷방 노인네 취급받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70세가 넘어서 완전히 커리어의 재기를 합니다. 낙수장이라는 프로젝트예요. 그게 어떤 운명적으로 그렇게 프로젝트가 되냐면은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낙수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수장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건축 역사상 가장 유명한 주택일 겁니다. 그리고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하면은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건축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쌍벽을 이루죠. 유럽에서는 르코르비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대륙인 미국에서는 이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비교하는 거는 되게 재미난 일인데, 일단 오늘은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대표작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라이트는 사실은 인생이 참 파란만장합니다. 소설책 중에 마천루라고 있어요. 영어로 파운틴헤드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건축가가 주인공입니다. 근데 그 건축가가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를 모델로 삼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스승격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루이스 설리반이다, 또 얘기를 합니다. 그 form follow function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던 사람이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백화점이라고 하는 건물, 복합 건물, 상업 건물을 처음으로 설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루이스 설리반의 제자로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있고요. 1800년 그렇게 건축 대학이라는 것 자체도 없었던 시절이기도 하니까 젊은 나이에 설계사무소에 가서 건축가로 활동을 해요. 승승장구를 합니다. 시카고 주변에 가면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한 주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독립을 해서 커리어를 되게 성공적으로 끌고 나가다가 스캔들이 좀 몇 번 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도 되게 보수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이게 누가 이혼을 했다고 하면은 되게 상당한 스캔들이 됐었고요. 이 사람이 50대 정도 됐을 때쯤에 대공황을 맞으면서 위기를 겪게 돼요. 어쨌든 이분이 그 두 번째 부인하고 탈리에센이라고 하는 건축학교도 세우고 탈리에센 웨스트라고 하는 또 분교도 만들고 하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일거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좀 잊혀져가는 건축가였어요. 이미 전성기를 넘겼고 워낙에 장기간의 공황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 건물을 발표도 못했고, 근데 그때 부상하던 건축가가 르코르비제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새로운 근대 건축의 5원칙을 막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막 승승장구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뒷방 노인네 취급받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70세가 넘어서 완전히 커리어의 재기를 합니다. 낙수장이라는 프로젝트예요. 영어로 Falling Water죠. 그게 어떤 운명적으로 그렇게 프로젝트가 되냐면은 탈리에센이라고 하는 그 건축 학교를 만들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기 커리어를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그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되게 유명한 백화점이 있는데 그 백화점의 오너의 아들이었어요. 그 제자가 자기가 보니까 우리 교수님이 되게 설계 잘하시는 훌륭한 건축가인데 이분에게 우리의 여름 별장을 한번 맡기면 좋겠다. 우리 왓슨 중에도 이런 분 많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누구나 다 전설적인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 아버지가 시카고 근처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건축주가. 이 사람이 있는 설계사무소까지 오는데 한 7시간 정도인가 6시간이 걸린대요, 차를 타고. 근데 어느 날 사무실에 전화가 왔어요. 뭐, 설계 잘 되고 계시냐? 프랭크 로이드가 설계 다 끝났는데 언제 보러 오실 거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직원들이 봤을 때는 아무런 도면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전화 딱 끊은 다음에 그 다음에 6, 7시간을 스트레이트로 도면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옆에 있는 직원인지 학생인지 얘네들은 계속 연필을 깎고 계속 주는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 나오죠. 연필만 깎아서 저긴 넘겼다. 그럼 이 사람은 계속 도면을 그리는 거거든요. 크로포드 집안이 이 집을 기증을 했어요. 누구나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입니다. 건축가에게는 성지순례 같은 데인 것 같아요. 빌라 사보허와 이 낙수장, 이 두 가지는 거의 메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은 완전 극과 극이에요. 스타일도 반대고, 르코르비제는 약간 기계적인 건축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은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건축의 핵심은 유기적 건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해서 땅에서 자라난 것 같은 건축이다라는 뜻입니다. 오르게닉 아키텍처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같은 동양인에게는 원래 건축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뭐 소세원이라든지 이런 거 가서 보시면은 주변에 뭐 개울 흐르고 나무 있고 이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 풍경에 맞춰서 건물을 짓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야, 우리 동양인들, 한국인들에게는. 근데 서양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쓴 공간이 만든 공간이라는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서양은 기하학적인 건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벽 중심의 건축이니까 외부 경관 별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창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건축물과 주변 환경은 따로 노는 거였거든요. 안드레아 팔라디오라는 되게 유명한 건축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만드는 건물을 보면은 그 언덕 경치 좋은데 정방형에 가까운 평면도 만들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야,
야, 왜 저 경치 좋은데 왜 저렇게 정방형의 평면도를 만드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집을 짓거든요. 근데 라이트는 그런 서양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백인 건축가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동양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거죠. 자연에 순응하는 건축을 해야 된다. 이 사람이 일본 그림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일본 그림 민화를 가장 많이 수입해다 파는 화상이었습니다. 고호가 우키요의 파나의 영향을 받은 서양의 유명한 화가라면은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일본의 민화의 영향을 받은 서양의 유명한 건축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만든 평면도 보시면은 약간 우리나라의 소세원이나 아니면은 일본의 카츠라 빌라랑 되게 비슷해요. 그 평면도도 보면 이렇게 약간 지그재그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것도 보시면은 약간 지그재그로 평면도가 돼 있죠. 왜냐면 주변에 있는 자연에 맞춰서 평면도가 만들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땅에서 자라는 것 같은 건축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 쓰여지는 건축 재료를 그 근처에서 구합니다. 이 지역에 있었던 돌들을 골라가지고 그 돌로 건축 마감재 같은 거를 만드는 거예요. 구조체는 철근 콘크리트를 썼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자연을 리스펙트 했는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도면상으로도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가다가 이렇게 꺾여져 있는 것들이 나오시죠,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거기 빔이 이게 지나가는데 거기 나무가 한 그루 지나가는 거예요. 그 나무가 있을 때 빔을 이렇게 옮기지 않고 똑같은 위치에 오다가 그 나무를 피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공사할 때 방해되니까 다 뽑아버렸겠죠, 그냥. 근데 여기 있는 오래된 나무를 그대로 보존을 하고 건축을 하는 거예요. 불편하더라도. 일단 건축을 보시면 이 건물이 가장 특징적인 건 뭐냐면은 건물이 캔틸레버로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는 거예요. 캔틸레버, 한국말로 하면 외팔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팔이 하나로 이렇게 나와 있는. 팔을 이렇게 뻗으면은 어깨 부분이 붙여 있고 끝은 열려 있잖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지탱하지 않죠. 이게 바로 캔틸레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연에서 이런 캔틸레버 구조체는 어디가 대표적이냐? 나뭇가지입니다. 내가 자연 속에 나무가 많은 숲에다가 건물을 짓는데 제일 많이 보이는 구조의 원리가 뭐겠어요? 나뭇가지들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캔틸레버 구조로 만들어진 테라스를 딱 만드는 겁니다. 폭포 위에 나무가 서 있고 나뭇가지가 뻗듯이 뻗어 나와 있는 테라스가 있고 그 위에 서서 이 폭포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수영이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밑으로 계단이 놓여져 있어요. 이게 거실에서 계곡으로 내려가는 계단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창문이 이렇게 위로 되어 있잖아요. 이 창문을 옆으로 슬라이딩을 해서 이렇게 열면은 계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문이라고 하면은 문은 이렇게 열어야만 나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 디자인의 사고방식이 자유로운 거죠.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야? 그럼 문을 우리는 그냥 수평으로 밀지 뭐. 왜냐면 이걸 밀 때 이게 만약에 벽이 여기 이렇게 서 있었다면은 그러면 훨씬 더 좀 답답해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창문이자 문인 게 이렇게 수평으로 놓여져 있으니까 시야가 훨씬 더 여기가 뚫려 있는 그 상부 공간을 쓸 수가 있는 것도 되고, 닫혀 있을 때에도 그 유리창을 통해서 계곡을 내려다볼 수가 있는 거죠. 창문 겸 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하나 그냥 장면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왜 훌륭하냐? 마루 바닥 같은 것도 다 돌로 깔려 있거든요. 그 야외의 그러한 자연적인 것들이 그 내부까지 그대로 들어온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바깥에 있는 자연을 안으로 끌어당기고 싶었느냐. 여기 보시면은 이 창틀의 디테일 한번 보시면은 창틀이 보통 여기에 수직바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시티콥 타워 설명할 때 말씀을 했죠. 사각형이 있을 때 기둥이 이렇게 내 코너 꼭지점에 있는 게 나으냐 아니면 변의 중심에 있는 게 나으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느 게 더 개방감이 많으냐. 그때 제 결론이 기둥이 변의 중간에 내려와 있는 경우가 더 코너 뷰가 열려서 개방감이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도 이 코너에 창틀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요 그림 한 장, 요 그림 한 장으로 두 장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이 수직바가 없으니까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쫙 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코너 보시면은 열려야 되는 창문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개발한 창문의 디테일이죠. 이렇게 딱 열리면서 창틀이 없어지는 거죠.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창틀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구조체예요. 그리고 책상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책상이 있으면 책상 다리가 있고 그 옆에 창틀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분은 그런 것들이 싫은 거죠. 책상의 일부가 이 창틀에 붙어서 이게 구조체 역할을 하면서 창틀과 책상이 하나의 일체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팠어요. 이게 뭐냐면은 요 창문이 열릴 때 그 회전 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뭐 하나하나를 디자인할 때 책상과 창틀과 창문이 다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디자인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벽난로가 있잖아요. 근데 벽난로 위에다가 무슨 수프 같은 거 끓일
수 있는 커다란 이런 통이 있는데 이 위에 힌지가 있어서 이걸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다 요리 끝나고 나면 딱 당기면은 그럼 요 벽체가 이렇게 안쪽으로 파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얘가 쏙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거의 가구와 요리기구와 벽체와 이런 건축 디자인이 다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라이트는 사용하는 가구까지도 자기가 디자인한 걸로 유명합니다. 당시에는 기성품을 사가지고 할 수 있는 데도 거의 없었거니와 사실은 건축가들이 디자인을 하면은 디자인의 스펙트럼이 커지면 도시까지도 가는 거고 줄어들면 가구, 의자까지도 내려가는 거거든요. 저는 2층으로 올라가는 이 캔틸레버를 보면서 아주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이게 캐노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종이 접듯이 이렇게 계속해서 접혀가지고 여기다 구조체가 이 끝에만 하나 있어요. 왼쪽 끝에만. 그리고 이쪽에는 오른쪽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가를 보면은 평면상에서 보면은 이게 종이 접기식으로 이렇게 접혀 있는데 이게 안으로 쏟아지려고 할 거 아닙니까? 아치 구조처럼 받쳐주는 거죠. 얘네들이 구조가 쏟아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 안쪽에는 커다란 기둥 같은 거 없이도 얘를 쏟아지지 않게 이 캐노피를 받칠 수가 있는 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쭉 우산 없이 이제 올라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건축의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천정고가 되게 낮아요.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되게 키가 작거든요. 그래서 이 몸집이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설계한 건물들의 천정고가 되게 낮고요. 안방으로 들어가는 침실의 복도 폭이 한 70c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60cm, 70cm. 그러니까 제가 어깨가 막 거의 닿을락말락할 정도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집에 대해서도 되게 비판이 많이 있기는 해요. 첫 번째로 너무 시끄럽다. 이 당시에 창틀이 뭐 우리같이 뭐 복층유리 쓰는 게 아니잖아요. 단열바로 된 창틀도 아니고. 그러니까 소음 차단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리가 시끄럽겠죠. 근데 뭐 이런 훌륭한 건축을 그거 하나로 비판한다는 건 좀 내가 볼 때는 그냥 꼬투리 잡기식인 것 같고요. 하나 결정적인 문제는 있기는 했어요. 이 캔틸레버 구조를 사람들이 많이 안 쓰던 건데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썼거든요. 그 건축가가 여기 철근 한 20개만 집어넣으면은 충분합니다,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시공자들이 봤을 땐 불안한 거예요. 이거 만들었다가 처질 수 있잖아요. 깨지거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요구한 거에 2배의 철근을 집어넣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십 년 지나니까 얘가 처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처지게 되면은 창틀이 다 비틀어지면서 건물이 다 와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엄청난 돈을 들여서 얘를 다시 보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처럼 막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반드시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계산법 같은 게 명확하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건축가의 경험상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다 결정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수는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건축에서 자연과 어우러진 그런 집으로서는 이만한 집이 없다. 그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건축은 유기적 건축이라고 했잖아요. 자연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현대 건축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다 도시 건축이란 말이에요. 자연이 별로 없고 고층 건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트의 작품들은 주로 다 저층형이고 자연에 묻혀있는, 그러니까 미국의 대자연에 묻혀있는 건축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았던 1920년대, 30년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밀도가 낮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는. 미국이라는 광활한 대륙이 다 비어있는 상태였을 거고, 그래서 이런 건축이 나왔던 건데 그게 현대 우리하고는 좀 안 맞고 이거를 현대에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히려 도시화가 되면서 적용이 쉬웠던 거는 르 코르비제의 철근 콘크리트 건축이 훨씬 더 적용하기 쉬운 건축이어서 그 사람의 건축이 더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낙수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다른 또 현대 건축의 훌륭한 작품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